ESG 시대의 기업 사회공헌 갈림길에 서다라는 주제 발표를 맡게 된 임팩트온 박란희 대표인데요. 네. 네, 7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20분 안에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내일 정도 다운받으시는 자료집에 보면 나올 텐데요.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7가지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2021년 대혼돈을 지나서 2022년에는 조금씩 기업 안에 내재화될 것이다. 그리고 ESG가 전략과 결합하는 흐름, 그리고 이 ESG와 사회공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서로 다른 것인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인가 에 대한 것들, 그리고 ESG라는 그 바람을 타고 한때 이제 CSV가 유행을 탔다가 이제 사라졌는데 이 다시 부활하는가에 대한 그런 목소리, 그리고 가장 또 관심이 많은 환경, 저탄소 사회공헌이 이제 상당히 중요해지는 흐름들, 그리고 ESG 워싱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그럼 NGO와 소셜벤처 어떤 형태의 이 시대에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잡아봤고요. 첫 번째 주제가 이제 대혼돈을 지나서 내재화의 길로라는 이야기인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이제 참여자의 직접 목소리예요. ESG라는 단어 자체도 서로 다르다. 개념 정립이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위에서는 ESG가 2021년에 너무 큰 붐이 되면서 뭐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회공헌, 동반성장, 안전, 보건 이런 거에도 ESG를 갖다 붙이는 그런 형태가 사실은 이제 2021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네 뒤로 가고 있는데요. 네, 큰 버튼.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작은 버튼을 눌러서 첫 번째 거를 다시 돌려볼게요. 네, 이제 네. 그래서 이 ESG라는 용어를 둘러싼 오해와 논란이 참 많은 한 해였다. 왜냐하면 CS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전에는 CSR하고 사회공헌을 거의 같이 해왔는데 이 ESG 시대가 되면서 CSR이 곧 ESG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이게 제대로 된 거다. 뭐 CSV, ESG까지 용어가 상당히 많았고, 그런데 1년 동안 상당히 많은 이제 NGO, 소셜벤처, 기업 할 것 없이, 공공기관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조직들에서 학습 기간이 끝내서 2022년에는 사실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해 하루에 한 500개, 600개씩 그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100건, 뭐 150건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느냐? ESG가 훨씬 더 기업 안으로 이제 내재화되고 있다라고 라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또 기업 안에서 ESG 위원회와 스텝 조직들이 다 만들어졌고, 팀 이름도 ESG로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ESG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 직급이 네, 상당히 높아져서 지금은 뭐 부사장 임원들까지로 높아진 흐름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2021년이 조직에서, 기업의 조직에서 ESG 체계를 갖추는 시기였다고 하면 올해는 ESG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양적인 확대가 많아지는 움직임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양적인 확대가 되면서 실제로 그거를, 이 목표를 이행하는 기업과 이제 말만 하는 기업 간의 격차가 벌어지게 될 것이고, 이제 제대로 하는 기업들이 어떤 모델 사례들이 한두 개 가시화될 예상을 보인다라고 하는 이제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ESG는 지금 금융권이나 투자 쪽, 그리고 정부에서 규제까지 이어지고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들은 공시가 의무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쉽게 사그라들 수 없는 환경이다. 그래서 내재화의 길로 간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흐름이고요. 두 번째는 ESG가 전략과 결합하는 움직임이라고 이제 잡았는데요. 이 사회공헌이 하나의 기업에서 실행 조직에 가까웠다라고 하면요. ESG는 전략의 속성에 가깝다라고 이제 인터뷰이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의 미래, 조직 이런 것들과 어떻게 같이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략에 가깝다라고 해서 실제 지금 ESG 팀이 기획이나 전략 조직에 있는 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ESG 산하의 위원회들이 다 이제 이사회 산하의 ESG 위원회들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영진 차원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각 조직의 정관의 승인 보고 사항들을 구분해서 명시를 하게 되는, 그리고 이 ESG 업무가 말하자면 기업의 각 그 뼈대 조직, 그 백본 조직에서 보면 백본 조직뿐만 아니라 거의 밸류체인 안에서 환경, 조직 문화, 안전, 협력업체 관리, 또 조달, 투자자 대응,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까지 말하자면 기업의 전체적인 그 모든 업무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이 중요하고 체계적인 실행이 중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와서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ESG 목표 설정과 임원 KPI에 ESG 성과를 연계한다는 거를 이제 도입을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고, 뭐 올해도 계속 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ESG가 어떤 자율의 영역에서 좀 규제 영역으로 들어가고, ESG라는 단어의 노출은 상당히 좀 줄어들지 몰라도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흐름은 확대될 것이다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인터뷰했던 분의 이제 목소리인데요. 지난해에는 주로 ESG가 뭐예요라는 개념에 대해서 직원 교육을 시켜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올해는 각 직무별로 어떻게 ESG를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요청이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 그러면 ESG 시대에 그런 기업 사회공헌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도 부각될 것이다라는 목소리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2010년대 초반에 CSR이라는 이름으로 이 CSR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움직임이 도입은 되었지만,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ESG처럼 이런 형태가 아니라 사회공헌이 상당히 더 많이 부각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ESG가 되면서 이런 ESG 안에서 사회공헌이 지금처럼 계속 확대 전략, 아니면 커질 수 있는 역할이 커질 수 있느냐, 아니면 ESG 시대에 맞게 사회공헌이 조금 축소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를 10명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축소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일시적인 반등을 거친 후에 사회공헌의 영역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전략적인 사회공헌, 자선적인 사회공헌, 전략적인 사회공헌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자선적인 사회공헌은 기업에서 기업 재단의 역할로 더 강화될 것이고, ESG 관점에서 좀 전략적인 사회공헌은 기업 내부에서 수행을 하게 될 것이고, 사회공헌을 어떻게 ESG 관점으로 접목하게 될지는 더 많은 고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제 사회공헌의 지출액을 보면 뭐 2조 6천억 수준으로 전년 대비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공헌을 ESG와 더 밀접하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의견과, ESG와 사회공헌은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서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저도 여쭙고 싶네요. 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렇고요. 네 번째는요, CSV라고 여러분들 이 영역에 비영리 사회공헌, 소셜벤처 이쪽에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시니까 CSV라는 용어를 안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이 공유 가치 창출이라고 해서
기업이 말하자면 사회 문제를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면서 사회 문제도 해결하자. 두 마리 토끼를 잡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CSV가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선 활동을 한다고 하면 기업이 매출을 1조여서 이익이 예를 들어서 5천억이 남았으면 5천억의 몇 퍼센트를 사회공헌으로 내놓는 거였다고 하면 CSV는 1조짜리 매출을 가진 회사가 5천억 이익을 나는 와중에 같이 이 5천억을 이익도 나면서 사회 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그러면서 파이를 더 키우는, 5천억이 6천억, 7천억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상당히 기업에서 좋아했죠. 하지만 이 CSV가 진짜 사회공헌이 맞느냐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높아서 CSV는 하나의 마케팅이다라는 어떤 이런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CSR과 CSV에 대한 논쟁도 많았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CSV가 ESG 바람을 타고 부활한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전통적인 사회공헌의 역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이제 축소가 됐고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ESG 시대가 되면서 훨씬 더 이제 기업이 말하자면 예전에는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용납이 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개처럼 벌 수가 없는, 개처럼 벌지 말라고 하는 거죠. ESG라는 게. 그래서 잘 버는 과정에서 상당히 모든 걸 다 지켜야, 법적,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다 지키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이제 있기 때문에 좀 더 기업 입장에서는 팍팍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공헌에 대한 것들도 이것이 축소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도 나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ESG 흐름이 급부상이 전통적 사회공헌을 조금 축소되고 비대면이 좀 전환되는 이런 흐름에서 기업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좀 쪼이다 보니까 기업들 안에서도 파트너인 NGO와 소셜벤처에 대해서 ESG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ESG 열공을 좀 같이 해가지고 이제 기업의 전략적인 ESG에 맞는 사회공헌을 좀 요구해 주세요, 해주세요라는 그런 흐름들이 좀 생겨났어요, 작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연말 연탄봉사 했던 그런 관행들도 ESG 시대에 이걸 직원들을 S 차원에서 보면 직원을 근무해야 되는데 봉사활동에 동원해도 되느냐, 아니면 E로 보면 탈석탄 시대인데 이걸 연탄을 해도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면 가장 업과 무관하지 않은, 이제 업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그런 사회공헌을 할 것인가, 그게 이제 CSV잖아요. 그래서 다시 CSV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고민을 하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본인들의 가장 고유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사회의 네거티브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없애고 이걸 어떻게 포지티브로 바꿀 수 있으면서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윤 창출을 하는 그래서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화학회사 아니면 건설회사 이런 것들이, 화학회사도 계속 제품 서비스를 친환경으로 바꾸고 폐기물 회사를 인수를 하고 이런 형태로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까지 이제 바꾸는 형태가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참여자 목소리입니다. CSV를 다시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려고 하면 연료, 원료 바꿔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흐름들을 이제 말씀 주셨고요. 다섯 번째 이제 7개니까요. 5, 6, 7, 3개 남았습니다. 저탄소 사회공헌이 뜬다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이번 대선 토론에서 아리백이 나오고 EU의 텍소노미가 나오면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아리백을 아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2050 탄소 중립,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에 내뿜던 그 온실가스에 대비해서 40%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특히 산업
그게의 경우는 거의 80%까지 줄여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경우는 이게 거의 사활이 달린 문제처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투자나 이런 걸 받을 때도 블랙록에서 지속 가능성이나 기후 변화 같은 이런 환경에 대한 것들이 되게 큰 숙제로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탄소, 뭐 탈탄소라고도 하죠. 이것이 가장 기업한테는 지금 현재 중요한 이슈이고요. 대한항공회의소에서 실제로 그 이제 300곳의 기업을 조사했는데 60%가 환경을 꼽았습니다. 일부의 이제 여기 인터뷰했던 분들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말씀 주신 거고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이걸 업사이클링한 그 이제 직원들의 근무복을 제작을 한 경우, 그리고 원래 팔레트, 물류 팔레트가 있는데 그 팔레트를 재활용을 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한 사례들을 말씀 주셨고요. 업사이클링이라든지 환경교육, 탄소 저감, 쓰레기 재활용 같이 이런 NGO와 소셜 벤처들과 협업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을 있다. 많다. 앞으로도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 목소리인데요. 예전에는 그냥 집수리였다면 앞으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극대화하는 그런 집수리. 예. 얼마의 탄소를 줄였고 얼마의 에너지 비용을 줄였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ESG 워싱에 대한 목소리인데요. 갑작스럽게 ESG가 관심이 커지면서 그린 워싱, 환경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데 뭐 그런 것처럼 하는 그린 워싱, 소셜 문제에 대해서 깨어 있는 척하는 워크 워싱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이런 ESG 워싱이 생겨나는 이유가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어떤 이런 윗선의 요구에 의해서 담당자분들이 아무래도 워싱의 유혹에 많이 빠지고 있다. 라는 인터뷰 이제 목소리가 있었고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ESG를 워싱을 하다가 소송을 당한 사례가 여러 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페이퍼보틀 사건이라든지 최근에도 뭐 사회공헌에 ESG를 갖다 붙였다가 아주 부정적인 댓글에 노출돼서 오히려 기업의 평판 리스크를 가지고 오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여자 목소리인데요. ESG가 이제 환경 같은 경우는 특히 설비 개선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되게 전략적이고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조금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사전 투자의 영역이 필요한 건데 바로 눈에 보이는 이제 다른 기업이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움직임 속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원하는 이제 윗선의 요구가 담당자로서는 좀 고민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설득하고 조율을 해서 맞춰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목소리, ESG 워싱에 대한 고민들이 올해 특히 또 더 높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NGO와 소셜 벤처 들은 과연 이 흐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 참 많고 이런 고민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전문성이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로 이제 이 전문성이 왜 더 중요해지는 시대이냐 하면 사실 ESG나 탄소 중립 이 모든 흐름들은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큰 틀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구와 우리 이 자본주의, 이 글로벌 사회를 이제 말하자면 쳐왔던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 회복, 그게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건데 이런 흐름 속에서 모든 조직들이 다 이렇게 바뀌고 움직이는데 아마 대기업이 가장 먼저 조금 더 앞서가지고 이런 매를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대전환의 길을 먼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의 사회공헌 파트너인 NGO와 소셜벤처 등에도 함께 조금 더 전략이나 전문성 이런 임팩트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해 줬으면 하는 게 기업분들의 목소리였고요.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이제 지속가능 보고서를 냅니다. 대기업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 이런 지속가능 보고서를 보면 해당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ESG 아젠다가 중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중대성 평가를 대부분 해요. 그 중대성이라는 게 이 기업이 가장 이해관계자들과 이제 밀접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기업의 고민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조금 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 그리고 기업에서는 사실은 이 이해관계자들을 좀 통합적으로 보고 싶은데 파트너는 사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환경은 환경, 인권은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제3섹터가 같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NGO와 이런 협업 과정에서 앞으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이제 NGO 소셜벤처들과 그렇지 않은 소셜벤처들 간의 격차가 좀 벌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해외에서는 실제로 로얄 도치쉘이라는 기업의 이제 소송을 해서 환경단체가 승소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기업에 인플루언싱 할 수 있는 이런 파워가 NGO에게도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기관들이 기업한테 이런 것들을 기회로 조금 더 위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가 ESG 모멘텀이다라는 실제 인터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